베트남 삼성 공장 점심시간,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여 있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갤럭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 취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작은 신호가 베트남 경제 전체를 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거든요. 한 기업이 떠나면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베트남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요. 베트남 GDP 성장률 7%,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세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가 삼성입니다. 네, 한 회사가 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뭔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쉽게 말하면 삼성이 재채기하면 베트남이 폐렴에 걸리는 구조예요. 북부 지역 타이 의무옌성, 박린성 같은 곳은 아예 삼성 도시라고 불립니다. 직접 고용만 16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만 이 삼성으로 먹고 사는 거죠. 이런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2008년 노키아가 핀란드 떠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GDP 2%가 증발했고 실업률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때 핀란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노키아가 나라인 줄 알았다고요. 지금 베트남이 딱 그 상황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의 심장인데 그 심장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2008년 삼성이 베트남에 첫 공장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왜 하필 베트남이야? 인건비 때문이라고요? 절반만 맞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본 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생산 거점을 본 거죠. 당시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10%, 4년간 면세, 토지 임대료 면제까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베트남이 삼성을 위해 도시를 통째로 바꿨다는 겁니다. 박린성에 8차선 도로를 깔았고 전용 항구를 만들었죠. 하노이에서 공장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도록 인프라를 싹 바꿨어요. 삼성도 보답했습니다.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R&D 센터를 세웠고 베트남 대학과 손잡고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협력업체 300개를 현지에서 키웠고 부품 국산화율을 57%까지 올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삼성이 그냥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베트남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만든 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선 산업혁명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삼성은 완벽한 생산기지를 얻었고 베트남은 경제 도약의 발판을 얻었으니까요. 박린성에 사는 30대 남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0년만 해도 그는 월 100달러 벌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공장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지금은 삼성 협력업체에서 월 500달러를 법니다. 그의 아내는 공장 앞에 쌀국수 가게를 열었고 하루에 200그릇씩 팔아요. 이게 바로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 하나가 열을 만들고 열이 100을 만드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베트남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삼성 직원 한 명이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에서 밥 먹고 오토바이 사고 집 구하고 아이 학원 보내죠. 그럼 식당 주인, 오토바이 가게, 부동산, 학원이 다 돈을 법니다. 이 사람들이 또 돈을 쓰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박린성 통계를 보면 놀라워요. 삼성 진출 전 1인당 소득 800달러에서 지금은 4,500달러로 뛰었거든요. 5년 만에 5배가 넘게 오른 거죠. 아파트 값은 10년 전 대비 3배, 상가 임대료는 5배가 올랐어요. 삼성이라는 심장이 뛰면서 베트남 북부 전체에 피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심장이 멈춘다면요?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베트남 공장에 있는 삼성 직원들이 아이폰 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큰 신호예요. 누수 효과라는 겁니다. 욕조에 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로 물이 들어오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차지 않죠. 베트남 경제가 지금 그래요. 삼성이 임금으로 돈을 풀면 그 돈이 애플 제품 사러 미국으로 가고 루이비통 사러 프랑스로 가고 도요타 사러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 안에서 돌아야 할 돈이 밖으로 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신호예요. 우리는 베트남 제품을 안 믿어라는 신호죠. 삼성 갤럭시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아이폰을 선택한다는 건 자국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기업들이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을 안 믿는구나 라고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작년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0년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현지는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어요. 거리마다 환영 현수막을 걸고 지역 주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삼성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베트남 언론을 보면 매일 삼성 때리기예요. 임금이 너무 낮다. 베트남인 고위직이 적다. 기술 이전을 안 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조건은 오히려 나아졌거든요. 평균 임금은 10년 전보다 3배 올랐고 베트남인 관리자 비율도 70%가 넘어요. 그런데 왜 불만은 더 커진 걸까요? 심리학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요. 처음엔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지만 나중엔 더 큰 걸 바라게 되잖아요. 국가와 기업 관계도 똑같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삼성을 손님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늘어난 거죠. 2022년 10월 삼성 베트남 법인 회의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법인세를 15%로 올리는 거죠. 삼성은 당황했어요. 2008년 투자 계약서에는 10% 세율을 50년간 보장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14년 만에 약속을 뒤집은 거예요. 물론 베트남 정부도 할 말은 있죠. 이건 OECD가 정한 국제규범이다.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은 달라요. 돈 5%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게 문제죠. 한번 바꿨으면 또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은 그 후로도 계속 세금을 건드렸어요. 부가가치세 올리고 환경세 신설하고 디지털세 도입하고 삼성이 인도를 보는 이유는 말이죠. 인도는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일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50년 전 도요타와 맺은 계약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은 15년도 못 지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과 베트남의 신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이유 하나 더 살펴보시죠. 2023년 여름 박민성 삼성 공장 오후 2시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한창 때였죠.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베트남 전력공사가 전력 부족으로 긴급 차단했다고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서 시간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 아시나요? 1초만 전기가 끊겨도 수억 원이 날아가요. 그날 삼성 손실만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만 12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오후 2시에서 4시, 가장 바쁜 시간대예요. 왜 그럴까요? 베트남 전력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경제는 7%씩 성장하는데 발전소는 10년째 그대로거든요. 더 황당한 건 행정입니다. 수출 서류 하나 받는데 14개 도장이 필요해요. 한국은 3개면 끝나는 일을요. 작년에 삼성이 신규 라인 증설 허가 신청했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인도는 한 달이면 끝낸다고 러브콜을 보냈죠. 베트남 공무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규정대로 했을 뿐이래요. 맞아요. 규정대로 했죠. 그런데 그 규정이 19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은 5G 시대인데 베트남 행정은 아직도 팩스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군다나 베트남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삼성 검색해보면 비난의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 베트남 피를 빨아먹는다. 우리를 노예 취급한다.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준다. 이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요. 작년엔 베트남 국회의원이 대놓고 말했죠. 삼성이 베트남에서 번 돈을 다 한국으로 빼간다고요. 사실일까요? 삼성은 이익의 60%를 베트남에 재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은 안 믿죠. 노조도 강해졌어요. 작년에만 파업이 3번, 올해는 벌써 2번입니다. 요구사항도 점점 커져요. 임금 30% 인상, 주 4일 근무, 한국인 관리자 절반 감축, 하나하나는 다 일리 있는 요구예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기업은 숨이 막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정부 태도예요. 예전엔 정부가 중재했는데 이제는 노조 편을 들어요. 왜요? 표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삼성이 이제는 정말로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4년 1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인도에 갔습니다. 모디 총리를 만나고 왔죠. 그리고 3개월 후 폭탄 발표가 나왔어요.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 2개 더 짓는다고요. 투자임만 50억 달러입니다. 베트남이 발칵 뒤집혔죠. 왜 하필 인도였을까요? 첫째, 시장입니다. 인도 인구 14억, 베트남은 1억이에요. 14배 차이죠.
둘째, 인재예요. 인도 IIT 아시죠? 세계 최고 공대 중 하나예요. 매년 엔지니어 150만 명이 졸업해요. 베트남은 5만 명이고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법치입니다. 인도는 영국법 체계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50년 전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죠. 넷째, 전력 인프라예요. 인도는 전력 예비율이 30%예요. 정전 있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정부 태도입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고 약속했어요. 허가는 30일 안에, 세금은 25년 고정, 땅은 무상 제공. 베트남이 14년 전에 했던 약속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도는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는 1991년 개방 이후 한 번도 외국 기업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아직 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규 투자는 멈췄죠. 그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민성 부동산부터 무너졌어요. 작년 대비 30% 하락했죠. 협력 업체들은 더 심각해요. 삼성 물량이 줄면서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대요. 직원 절반을 해고했다는 곳도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베트남에 사는 30대 남성 이야기 기억나시죠? 월 500달러 받던 그 사람요. 지금은 300달러예요. 아내의 쌀국수 가게는 하루 50그릇도 못 판대요. 손님이 없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에요. LG가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 발표했고 폭스콘은 인도 투자를 3배로 늘렸어요. 일본 기업들도 태국, 말레이시아를 기웃거리고 있죠. 베트남 정부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삼성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걸요. 작년 FDI 유치 목표가 300팩 덕 내렸는데 실제로는 280러였어요. 100억 달러 모자란 거죠.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대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도 안 하고 현지 고용도 최소화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트남이 참 어리석었네. 삼성을 그렇게 대하다니라고요? 잠깐만요.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가 왜 한국에 공장 안 짓는지 아세요? 배터리 하나 인증받는데 서류가 200장이 넘어요. KC 인증, 자기 인증, 전기용품 안전 인증,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통과한 배터리인데도 한국만의 특별한 인증을 또 받아야 한대요. 테슬라 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구글은 어떤가요? 작년에 일본에 7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지었죠. 한국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전기료가 일본보다 비싸고 데이터 규제는 더 까다롭고 인허가는 2년이 걸린대요. 일본은 6개월이면 끝나는 일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베트남처럼 대놓고 약속을 어기진 않아요. 대신 규제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문턱을 2미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와? 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은 적어도 삼성을 14년은 품었어요. 우리는 테슬라를, 구글을, 넷플릭스를 처음부터 밀어냈죠. 그러고는 왜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규제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인허가를 미룰 때마다 한국은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쌓이는 거죠. 베트남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에 쏙쏙 박히는 참 쉬운 이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